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호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20대 때처럼 달리는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70년 넘게 써온 오래된 엔진과도 같은 몸입니다. 무리해서 몰아붙이면 어느 순간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75세가 넘으셨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운동 방식은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저희 한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78세 김 회장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지역에서는 건강의 본보기로 널리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셨고 주말마다 배낭을 메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같은 또래의 지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도 김 회장님은 반바지를 입고 단단한 근육을 뽐내며 걷고 계셨습니다. 술도 입에 대지 않았고 담배도 전혀 피우지 않으셨던 철저한 자기관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을 달리던 중 갑자기 으타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심장은 쇼크 상태였고 쓰러지면서 엉덩이 뼈 부위도 복잡하게 골절되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김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술 마실 때 저는 뛰었고 남들이 잘 때 저는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김 회장님이 쓰러진 이유는 70대의 몸으로 20대처럼 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동차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주 오래된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아껴가며 잘 관리해온 차량입니다. 외관은 반짝반짝하고 도장도 말끔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떨까요? 엔진 부품은 이미 낡아 있고 고무 패킹은 굳어버렸으며 엔진 자체의 탄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라 시속 150km로 달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해 보여도 엔진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75을 넘기면 심장도 혈관도 뼈도 근육도 모두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으로 바뀝니다. 심장은 가죽 주머니처럼 단단해지고 혈관은 탄성을 잃어 유연함이 사라지며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처럼 약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은 시절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엑셀을 밟듯 무리한 운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한의사 김준호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75세 이후라면 반드시 멈춰야 할 위험한 운동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낡은 엔진을 마치 슈퍼카처럼 오래도록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진짜 운동법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자녀분이나 손주분이 계시면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20년 동안 병원비로 1억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당당하고 건강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운동은 75을 넘기셨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아니 고민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돈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규칙입니다. 얼마 전 중환자실에서 김영수 회장님이 제 손을 붙잡고 물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던 조깅이 저를 쓰러뜨릴 줄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로 즉시 그만두셔야 할 것은 숨이 찰 정도로 하는 조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땀을 흠뻑 흘리고 숨이 가빠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젊을 때 배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5을 넘는 순간 그 상식은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시절의 심장은 고무풍선처럼 부드러워서 피가 들어오면 잘 늘어나 힘차게 내보냅니다. 그러나 70년 넘게 쉬지 않고 뛰어온 심장은 이제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근 가죽주머니처럼 단단해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심장으로 갑자기 달리며 심박수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딱해진 심장은 빠르게 움직이기만 할 뿐 충분한 혈액을 받아들이지도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결국 심장 근육 자체에 피가 돌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달리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친구와 천천히 걸으며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약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하기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심장을 괴롭히는 고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운동은 바로 하산, 즉 산을 내려오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에 오를 때는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오르지만 정상에 오른 후 내려올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면서 무심코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내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마치 맷돌 사이에 끼인 것처럼 으스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내리막길에서는 체중이 무릎에 3배에서 4배까지 실립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내려올 때 무릎은 200kg에 가까운 압력을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래된 타이어에 대형 화물차 짐을 얹고 달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70세가 넘은 이후에 한 번 넘어져서 엉덩이 뼈,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건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당하고 수술을 받지 못한 고령자의 2년 내 사망률은 무려 70%를 넘어섭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수치입니다. 뼈가 부러졌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녹아내리고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산의 정상에 도전하고 싶은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산이 너무 가고 싶다면 차량으로 입구까지 이동해서 평평한 흙길이나 둘레길만 천천히 걸어주세요. 또한 꼭 산에 가야 한다면 반드시 등산용 스틱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걸으셔야 합니다. 이 스틱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팔로 분산시켜주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걸을 수 있게 지켜야 할 소중한 관절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아마 의외라고 느끼실 겁니다. 바로 찬물로 하는 샤워나 찬물에서의 수영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 비결이라며 한겨울에 계곡물에 들어가거나
찬물로 몸을 문지르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75이 넘은 어르신에게 그것은 건강법이 아니라 생명을 건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찬물로 바꾸거나 한여름에 더위를 식히겠다고 차가운 물에 뛰어드는 순간 이른바 급격한 온도 충격 반응이 발생합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즉시 온몸의 혈관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면 그 안을 흐르는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습니다.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멈추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대중목욕탕의 찬물탕에서 의식을 잃고 구급차로 실려오는 고령자가 적지 않습니다. 수영 자체는 좋은 운동입니다. 관절의 부담도 적고 전신을 부드럽게 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다만 물의 온도는 반드시 1000에 가까운 미지근한 온수여야 합니다. 동네 수영장을 가보시면 천 조절을 위한 온수풀이나 따뜻한 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천히 물속을 걸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숨이 찰 정도의 조깅 산에서의 하산, 그리고 찬물 샤워와 찬물 수영은 여러분의 심장과 뼈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더 교묘하고 더 치명적입니다.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 골프를 즐기시는 분,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라면 다음 내용을 모르고 계속 운동하다가는 정말 큰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힘이 커집니다. 이제 더 중요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겉보기에는 안전하고 즐거워 보여서 쉽게 빠져들지만 오히려 더 위험한 운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조깅이나 등산은 힘들어서라도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재미있고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쉽게 그만두지 못합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을 더 깊은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이유입니다. 4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숨을 멈춘 채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입니다. 요즘 근육이 곧 재산이라며 헬스장에 다니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자체는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힘을 쓰는 방식에 있습니다. 무거운 바벨이나 기구를 들어 올릴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이때 배 안쪽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힘은 잘 나오지만 바로 그 찰나의 혈압은 상상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평소 혈압이 120 정도로 안정적인 분도 숨을 참고 힘을 주는 순간 200을 넘고 250까지도 올라갑니다. 오래되고 약해진 뇌혈관에 마치 압력솥에 불을 올린 것처럼 강한 압력이 한꺼번에 가해지는 셈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에 문제가 있던 분은 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져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수 회장님의 지인 중에도 헬스장에서 벤치 운동을 하다 쓰러져 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근육을 조금 늘리려다 남은 인생을 휠체어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숨만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힘을 쓰는 순간, 즉 들어 올릴 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호흡의 길을 열어두면 혈압은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무거운 중량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근육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걷고 오래 숨쉬기 위한 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운동은 바로 자전거를 1시간 이상 연속으로 타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겉보기에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유산소 운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릎 보호를 위해 걷기 대신 자전거를 선택하시죠. 하지만 이 운동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장, 즉 자전거의 좁고 딱딱한 좌석입니다. 좁은 안장에 1시간, 2시간씩 계속 앉아 페달을 밟다 보면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 특히 엉덩이와 생식기 주변이 심하게 눌리게 됩니다. 이 부위에는 하반신으로 혈액과 신경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가 지나갑니다. 마치 고속도로처럼 넓고 중요한 길인데 안장이 이 길을 꽉 누르고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수도꼭지를 발로 밟아버리면 물이 나오지 않듯 다리로 향하는 혈류가 막히고 신경이 눌리며 감각 이상이 시작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에 손상이 가고 여성분들은 요실금이나 골반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다리 감각이 둔해지거나 다리를 끌게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운동 효과로 착각하고 계속 자전거를 탑니다. 그 결과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평생 걷기조차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전거를 탈 때는 30분을 넘기지 마시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5분 이상 걸으셔야 합니다. 눌린 혈관과 신경을 풀어주는 시간, 그 몇 분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운동은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몸에 해를 주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여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행동은 골프 스윙 시 과도한 허리 회전 동작입니다. 골프를 즐기는 많은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비거리, 즉 얼마나 멀리 치느냐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골프 스윙은 척추를 심하게 비트는 동작입니다. 젊었을 때의 척추는 물기를 머금은 수건처럼 유연해서 꾹 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척추는 다릅니다. 수분을 잃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게 굳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속이 빈 캔처럼 취약한 구조인 것이죠. 이런 척추를 한순간에 세게 비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척추뼈가 우두둑하고 내려앉는 압박골절이 발생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골절이 되어도 처음에는 단순히 허리가 좀 아픈 것 같다고 느끼는 정도라는 점입니다. 파스를 붙이고 참으면서 또 필드에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척추가 서서히 무너져 내려 몸통이 앞으로 굽고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가 무너지면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와 폐를 압박하게 됩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위장도 눌려서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아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압박골절을 겪은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골프 스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위험한 회전 충격을 동반한 동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골프를 계속 즐기고 싶으시다면 스윙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허리를 돌리지 말고 팔 동작만으로 가볍게 툭툭 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나는 아직도 건강하다고 보여주려다 남은 생을 병상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조깅 하산, 냉수욕 숨 멈춘, 근력운동 장시간 자전거, 그리고 과도한 골프 스윙. 이 모든 것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자 고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숨만 쉬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 회장님도 저에게 똑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운동이라고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퇴원하신 후 그분은 제가 짜드린 루틴을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오히려 10년은 젊어 보일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병원비 한 푼 들이지 않았고 누구나 집이나 공원에서 따라할 수 있는 75세 이후를 위한 생존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까지 다음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해답을 만나러 가봅시다. 김 회장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운동이 되는 겁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며칠 뒤 그분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제게 엄지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루틴은 바로 낡은 엔진을 슈퍼카처럼 관리하는 하루 4단계 생존 루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7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눈을 떴다고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밤새 쉬었던 심장에 갑자기 시동을 걸면 큰 무리가 갑니다. 특히 저혈압이 있는 분들에겐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5분간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발목을 돌리고 기지개를 켜고 무릎을 세운 채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이 5분이 하루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전 10시 안전 주행의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소화가 된 후 평지에서 걷기 운동을 해주세요. 산이나 오르막길은 피하고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고무 매트가 깔린 공원이 더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화 테스트입니다. 친구와 전화하면서 또는 라디오를 들으며 콧노래가 나올 정도의 속도로 정확히 30분만 걸으세요. 이 속도는 몸에 약이 되는 최적의 리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후 3시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탄력밴드 운동을 해주세요. 이 단계가 핵심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상체 근육과 몸통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고무밴드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밴드를 당기거나 다리에 걸고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숨을 내쉬면서 동작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혈압이 갑자기 오르지 않고 안전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밤 7시 감속의 시간입니다. 집 근처 온수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해주세요.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해온 무릎과 허리를 물속의 부력으로 쉬게 해주는 시간이죠. 게다가 물의 저항 덕분에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지상보다 2배나 높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4단계 루틴이 바로 김 회장님이 직접 실천하신 방법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심장에도 무척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 루틴으로 여러분의 몸을 다시 설계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면 인생의 흐름도 바뀝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3가지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걷다 보면 발이 터질 것처럼 아픈데 이것도 운동 효과인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증에는 가짜 위험과 진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걷다가 다리가 아프지만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쪼그려 앉았을 때 통증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명 쇼핑카트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 증상은 불편하긴 해도 당장 생명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멈췄는데도 서 있는 동안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다리가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하지동맥질환이라는 것으로 다리로 가는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힌 상태입니다. 다리 혈관이 막혔다는 건 이미 심장과 뇌의 혈관도 함께 좁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 운동을 계속하면 안 되고 바로 순환기내과나 혈관외과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팔다리는 가는 편인데 배만 나왔어요. 괜찮은 건가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 체형을 구름형 체형이라고도 부르며 의학적으로는 사르코페니아 비만이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만보다 훨씬 더 높은 체지방률을 의미합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에 내장지방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이며 이 내장지방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입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밥량을 줄이지 말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알려드린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밴드 운동으로 빠진 근육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싼 러닝화나 스마트워치가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십만 원짜리 장비를 살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대형 병원에서 심폐운동부하 검사, 즉 CPX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는 내 심장이 어느 강도까지 견딜 수 있고 어디서부터 위험이 시작되는지 정확한 수치로 보여줍니다. 내 몸이 낼 수 있는 산소의 양과 폐활량, 회복 능력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동하는 것이 값비싼 운동화보다 100배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정신력 훈련이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고 지키기 위한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루틴과 상식 결코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이 안전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정말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신 분은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단 3일도 못 가는 결심을 30년의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서로 응원해 주신다면 그 효과는 2배가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을 되찾은 김 회장님의 모습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퇴원 1주년을 맞아 외래 진료를 보러 오신 김 회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전처럼 터질 듯한 근육을 자랑하며 땀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시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여신 김 회장님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원장님, 예전에는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내가 늙은 거라 생각해서 괜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평지에서 손녀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이 두 다리가 너무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제야 진짜 운동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회장님은 이제 더 이상 무리해서 산에 오르지 않으십니다. 숨이 턱 막히게 뛰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혈압은 안정됐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는 여유와 편안함이 넘쳐 흐릅니다.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무리 대신 지혜를 선택하신 덕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달라고 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75이 넘으면 운동은 훈련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편히 대화할 수 있고 숨이 가쁘지 않은 정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황금 기준입니다. 둘째,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고가의 등산복이나 근육질의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심장과 혈관이 견딜 수 있는 안전한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
셋째, 이 영상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해지려고 덤벨을 들고 있거나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는 소중한 친구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의사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이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뜨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을 함께 해온 김준호 한의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고 있는 기생충 위험이 숨어있는 음식 2가지를 공개합니다. 특히 이것은 드물거나 특이한 음식 목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과 음식점 시장, 그리고 깨끗하고 영양이 좋다고 믿어온 음식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준호이며 의료인으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위험한 식품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 믿어온 사실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의 첫 부분에서는 기생충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8가지를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익힌 음식조차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왜 그렇게 정성껏 씻은 재료에서도 감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오해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기생충에 감염되었음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많은 분들이 매일 섭취하고 있는 2가지 식품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그 리스트 1위에 해당하는 음식으로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즐겨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와 신경계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생충 감염의 5가지 경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수입식품 서구화된 식습관 등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위험이 숨어있는 음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신호 6가지에 주목하도록 돕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피로를 나이 탓, 근육통을 날씨 탓, 소화불량을 위장이 약해서 그렇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우리 몸이 안에서 기생충과 조용히 싸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잘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옳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건강을 위협하는 까지의 대표적인 기생충에 대한 오해를 차례로 바로잡아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식품 리스트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해왔는지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릇된 믿음 아래에서 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오해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면역력이 강해서 어떤 기생충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생충은 약한 사람이나 노약자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심을 늦춘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실제로 젊고 건강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도 좋은 분들조차도 단 한 번 덜 익힌 음식이나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해산물로 인해 간흡충, 유충, 아니사키스 등 다양한 감염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생충에게는 당신이 매일 조깅을 하든 유기농 식단을 실천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순간 단 한 입의 방심이 그들에게는 침투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덜 익힌 음식 한 점을 무심코 삼키는 순간 그들은 곧바로 침착하게 우리 몸속으로 파고들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생충은 오직 날 것 상태의 음식에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관상으로는 익힌 것처럼 보이는 음식들조차도 내부는 안전한 온도에 전혀 도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를 빠르게 볶은 요리속이, 덜 익은 소고기, 스테이크 강한 불로 겉면만 익힌 장어 요리, 혹은 조개 껍데기가 열리자마자 꺼낸 음식 등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기생충들이 고기의 근섬유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전혀 식별되지 않으며 음식 중심부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가열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익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내부까지 안전하게 조리되었다는 증거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단순히 끓이면 기생충이 모두 죽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이 끓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끓는 환경에서 음식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거나 오래된 습관 때문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마자 불을 끄고 음식을 꺼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생충이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장어에 서식하는 악구충은 최소 5분 이상 계속해서 끓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개류도 마찬가지로 먹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물이 완전히 끓기 시작한 후 최소 10분 이상 충분히 조리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1초간 끓인 물과 10분간 끓인 물은 기생충 제거 효과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냉동된 해산물은 기생충이 얼어서 죽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냉동고는 대개 영하 4도에서 영하 18도 정도에 불과한데 이 정도의 온도로는 대부분의 생선 속 기생충을 죽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기생충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최소 영하 20도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또는 영하 35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얼려야만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사는 대부분의 냉동 해산물은 기생충을 일시적으로만 얼려두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해산물이 37도짜리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생충은 금세 깨어나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냉동만으로는 기생충을 완전히 없앨 수 없으며 반드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냉동 처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음식을 깨끗이 씻기만 하면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 정도는 씻어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기생충 알이 단순히 겉에 묻어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고기의 조직 속 깊은 층이나 채소의 미세한 잎맥 사이에 단단히 들러붙어 있어 아무리 물로 헹궈도 소금으로 절여도 식초에 담가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정성껏 문질러 닦는다 해도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손세척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질 수 있다면 식품 검사실도 엄격한 위생관리 절차도 애초에 존재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음식 안전을 위한 과학은 우리가 흔히 하는 수준의 세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다 특정 양념이나 조리 방식으로 기생충을 죽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간장게장에 들어가는 소주나 매운 양념은
기생충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저 잠시 동안 기절시킬 뿐입니다. 식초나 술은 기생충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일시적으로 수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고추냉이 같은 매운 양념은 먹는 사람에게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극적일 수 있지만 기생충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결국 기생충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양념이 아니라 철저한 고온조리나 산업표준에 부합하는 냉동입니다. 양념은 그저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7번째 오해는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생충에게는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유충, 단 하나의 알이라도 몸속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흡충, 뇌흡충, 유충성 뇌염 등 위험한 질환은 모두 단 한 번의 감염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결과를 남깁니다. 그들은 우리 몸속에서 은밀하게 자리를 잡고 조용히 퍼지며 수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침입 기회를 허용했느냐입니다. 마지막 8번째 오해는 감염되면 몸이 금방 이상 신호를 보내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충은 영화 속처럼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증식하고 서서히 몸을 약화시키며 우리의 방심 속에서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생충은 장 안에서 무려 5년에서 10년 가까이 살아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철분을 빼앗고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몸을 서서히 빈혈과 피로 면역력 저하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 착각합니다. 또 어떤 기생충은 간이나 폐, 심지어 뇌에까지 침투하지만 초기에는 통증도 없어 눈치채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상이 진행되어 있고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생충에 대한 가장 흔한 10가지 오해를 함께 바로잡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먹고 있는, 그러나 기생충이 숨어있는 2가지 위험한 식품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비교적 위험 수준이 낮은 순서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을 지닌 음식까지 점점 올라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중 최소한 2-3가지는 여러분께서 최근에도 드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9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많은 위험이 숨어있는 식품입니다. 바로 버섯과 야생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에서 자란 것이니 더 깨끗하고 건강할 것이라 믿지만 자연산이라는 말이 곧 안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연산 버섯이나 들에서 자란 채소가 오히려 기생충의 이상적인 서식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야생 버섯의 표면에는 사람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들이 매우 많아 마치 작은 포켓처럼 기생충의 알이나 유충이 숨어 들어가기 딱 좋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충 헹구는 것만으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으며 그렇게 씻는 행위는 실제로는 청소가 아니라 시원한 목욕을 시켜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버섯뿐 아니라 지방상월의 작은 계곡물이나 연못 주변에서 자란 들채소 역시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산업폐수, 생활하수 농약이 스며든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 들판과 계곡의 토양과 물을 예전만큼 깨끗하지 않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흡수하며 자란 들채소는 인맥 사이나 줄기에 기생충의 알이 아주 쉽게 달라붙고 충분한 주의 없이 섭취하게 되면 그대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전라도의 한 시골에서 올라온 가족이 산에서 직접 캔 들채소를 깨끗이 씻지 않고 무침으로 해먹은 뒤 며칠 지나 중독 증상을 보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채소 잎에 붙어 있던 기생충의 알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그런 걸 먹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버섯과 들채소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철저한 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째, 흐르는 물에 충분한 시간 동안 문질러가며 씻어야 하며 흙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30분 이상 약한 농도의 소금물에 완전히 담가서 기생충 알이 표면에서 분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맑은 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헹궈야 하며 깨끗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과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진짜 안전 장치입니다. 다음으로 위험 수준 8위에 해당하는 음식은 어르신들에게는 어릴 적 추억의 간식처럼 여겨지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마름과 부평초 같은 수생 식물의 뿌리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삭하고 시원하며 특히 생으로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고 배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준다고 하여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박해 보이는 식품이 사실은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마름과 부평초는 기생충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연못이나 늪 같은 물에서 자랍니다. 이 뿌리들에는 유충이 딱딱한 껍질에 붙거나 수분을 흡수하는 부드러운 조직 안으로 스며들어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겉껍질째로 생으로 먹거나 까지 않고 씹어 먹는 습관을 갖고 있지만 이 행동 자체가 기생충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몸속으로 들어간 유충은 점막에 달라붙어 영양을 빼앗으며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던 한 70대 어르신은 평소에 생마름을 날마다 즐겨 드셨는데 단 2달 만에 10kg로 가까이 체중이 급감하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그의 장 속에는 다량의 기생충이 덩어리째 붙어 있었고 이로 인해 영양 흡수가 방해되어 몸이 급격히 쇠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각국에서는 마름이나 부평초를 날로 먹는 식습관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 사례가 매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식품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로 생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유충만으로도 충분히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가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리해도 특유의 시원하고 단맛은 유지되며 식감 역시 크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단 몇 분만 더 조리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위에 해당하는 위험식품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덜 익힌 돼지고기와 소고기입니다. 바로 이 익숙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심합니다. 부드럽고 촉촉하며 달콤한 그 한 조각 고기 속에 뇌와 눈 신경계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겉만 살짝 익힌 돼지고기 볶음이나 3분 5분 정도만 굽는 소고기 또는 표면만 빠르게 구운 스테이크처럼 불완전하게 익힌 고기를 먹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익히면 고기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영양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덜 익혀야 진짜 고급스럽다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련되어 보이는 식습관이야말로 기생충이 몸속에 침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가장 무서운 존재는 돼지의 유충입니다. 완전히 익지 않은 돼지고기, 특히 위생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고기, 한 조각 안에는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유충이 근육 섬유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충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수미터까지 자라나는 성충으로 성장해 장점막에 단단히 달라붙어 우리 몸의 영양분을 흡수하며 체력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충이 낳은 알은 혈관을 타고 뇌, 눈, 근육 등으로 직접 이동하여 뇌 기생충 덩어리, 충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심한 경우 만성 두통 근육 경련 발작 증상이 발생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는 일도 있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증상은 있지만 원인을 몰라 몇 년 동안 고통을 참고 지내다가 뒤늦게 뇌 속에서 기생충 덩어리가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절대로 어떤 형태로든 덜 익힌 돼지고기를 드셔서는 안 됩니다. 돼지고기를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붉은 핏물이나 분홍빛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고기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덜 익혀 먹고 싶다면 반드시 정식 검역을 거친 고기만 사용해야 하며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최소 7분 이상은 조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무허가 유통 고기, 보관 상태가 불량한 고기, 불법 도축된 고기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입의 고기가 당신의 남은 평생 건강과 맞바꾸는 대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고기류 중에서도 특히 부드럽고 진한 풍미, 그리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품입니다. 바로 장어와 붕장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건강식 보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강하게 살아남고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기생충, 아구충이라는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김준호 한의사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제주 등 여러 국내외 조사에서도 장어와 붕장어의 아구충 감염률이 무려 70%에서 80%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들 식재료를 다루는 일반적인 조리 습관입니다. 장어는 특유의 미끈미끈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센 불에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볶아내거나 구워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단지 겉면만 노릇하게 익히고 속은 여전히 미지근하게 남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유충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 필요한 70도 이상의 온도에 중심부가 도달하지 못한 채 조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향기로운 장어 요리 속에 아직 살아있는 아구충 유충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구충은 장내에만 머무는 일반적인 기생충들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몸 전체를 이동하며 피해를 줍니다. 피부 아래를 헤집고 다니며 붉고 통증이 심한 부기를 만들고 눈으로 침투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간이나 중추신경계까지 공격하여 극심한 두통, 근육 경련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60대 남성이 잦은 장어 볶음 섭취 후 뇌조직 속에서 몇 센티미터 길이의 살아 움직이는 아구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본인이 제대로 익히지 않은 장어를 자주 먹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으며 그 시작은 늘 겉만 익힌 장어 한 점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히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조리 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장어와 붕장어를 얇게 저며서
열이 중심부까지 고르게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둘째 요리 전에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데치거나 삶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특유의 미끈한 식감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모든 기생충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약간의 식감 손실이 있더라도 나중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질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5위 위험식품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고기와 파충류 요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그리고 한입 베어 물었을 때 퍼지는 은은한 단맛을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매콤한 개구리 볶음, 따끈한 개구리 전골 국물 진한 보양탕까지 이 요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랜 기간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전신 건강에 좋다는 말에 고령층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양 많고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고기 속에 의사들이 악마 수준이라고 부를 정도로 치명적인 기생충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구리 기생충의 유충, 곧 특정 회충의 초기 형태입니다. 이 유충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가만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몸속에 한번 들어오면 마치 장거리 여행자처럼 한 장기에서 다른 장기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지나가는 조직마다 손상을 일으킵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경계하는 것은 이 유충의 생존력입니다. 적절한 조리를 거치지 않은 개구리 고기를 통해 들어온 유충은 소화기관을 뚫고 근육, 눈, 심지어 뇌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한번 몸에 자리 잡으면 수년간 살아남으며 조용히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는 개구리 정어를 즐겨 먹던 한 중년 남성이 허벅지 안쪽이 붓고 찌릿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려 10cm에 달하는 기생충 유충이 근육 섬유 사이를 누비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의료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유충이 뇌까지 침투해 극심한 두통, 경련시각, 장애 혼수 상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한 번이라도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어린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위험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개구리 고기는 반드시 작고 균일한 크기로 잘라 내부까지 열이 잘 전달되도록 조리해야 합니다. 둘째,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 이상 삶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10분은 수많은 실제 감염 사례를 바탕으로 기생충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전 조리 기준 시간입니다. 요리를 하며 몇 분만 더 시간을 들이면 신경계 시력 근육에 생길 수 있는 평생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조치 하나로 온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을 위해 덜 익혀 먹는 습관,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충분히 익힌 음식만이 진짜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네 번째 위험식품은 많은 분들이 매일 식탁에서 즐겨 드시는 음식입니다. 바로 생선알입니다. 생선알이라고 하면 보통 반짝이고 투명한 연어알이나 고급 일식집에서 제공되는 알싸한 명란젓, 비싼 식자재로 알려진 어란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생선알은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고급 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생선알은 기생충이 자라기에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그 투명하고 말랑한 알, 한 알 한 알 안에는
미세한 공기층과 틈새가 많아 기생충의 알이 쉽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미 생선에서 알을 채취하고 세척하고 포장하는 과정이 제대로 된 위생 기준 아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생충의 알은 고스란히 제품 속에 남아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맑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건 분명히 안전하다라고 믿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단지 생선알이 얹힌 회 한 점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각한 기생충 감염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개구리 기생충 유충입니다. 이 유충은 우리 몸속에서 2m 길게는 3m 이상 자라며 장속을 뱀처럼 감고 돌아다니며 비타민 B1B와 같은 필수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결과적으로 빈혈 만성피로 피부의 누런 착색 면역력 저하까지 일으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증상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장 속에서 기생충이 하루하루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병원에서도 적절한 위생 관리 없이 가공된 생선알로 인한 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몇몇 환자들은 계속되는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는데 검사를 통해서야 장속을 점령한 기생충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선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정확한 기준과 방법을 지킨다면 생선알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산업 기준에 따라 냉동 멸균 처리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최소 72시간 또는 영하 35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냉동 처리된 생선알만이 기생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어알 명란젓, 회용 어란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판매처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라벨이 없는 생선알은 피하셔야 하고, 특히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생으로 드실 때 반드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몇천 원을 더 지불하는 것이 수십만 원의 치료비와 수개월의 고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값비싼 고급 음식이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위험식품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주 즐기시는 음식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하고 맛도 깊고 고급스럽다고 여겨지지만 안에 숨겨진 위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간장게장과 생새우 절임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식문화에서 게장과 새우장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인기 반찬입니다. 집밥의 별미로 혹은 고급 반찬으로 사랑받아 왔고, 많은 어르신들도 이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음식들을 오래도록 즐겨 드셔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독한 술이나 간장에 오래 절이면 세균도 기생충도 다 죽지 않겠어.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아무리 진한 간장에 오랜 시간 재워도, 아무리 독한 술에 절여도 일부 기생충의 유충은 전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폐흡충의 유충, 즉 폐에 기생하는 기생충은 게나 새우의 깊은 조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 중인 간장게장 샘플을 분석한 결과 60% 이상에서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윤기나고 탱글탱글한 게살 속에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질긴 유충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유충은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관지 폐포에 구멍을 내고 염증을 만들며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일부 유충이 혈류를 따라 뇌로 이동하면서 뇌염, 심각한 두통,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진단이 늦어질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완전한 가열조리입니다. 게든 새우든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삶거나 김이 오르는 찜기에서 오래 찌거나 국물이 팔팔 끓는 상태에서 제대로 익혀야만 이 위험한 유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간장게장이나 새우장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열처리 살균 제품, 대기업 브랜드에서 살균 공정을 거쳐 출시한 제품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것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내 폐와 뇌, 그리고 생명까지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간장이니까 괜찮겠지. 예전부터 먹어왔으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기생충 감염 위험 식품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급 한정식집에서 동네 작은 횟집까지 이 음식은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신선하고 깨끗하고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믿으며 매주 꾸준히 드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익숙함 속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감염 경로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생선회와 아니사키스 유충입니다. 회, 특히 연어회나 참치회, 관거회 하면 누구나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한 식감을 떠올리며 건강한 음식으로 인식합니다.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의 대명사죠. 하지만 이 회 한 점에 의학계에서 암살자라고 부를 정도로 위험한 아니사키스 기생충 유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유충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이 씻고 소금에 절이고 초장이나 간장, 심지어 고추냉이에 찍어 먹어도 전혀 죽지 않습니다. 입에 들어와도 윗속에 들어와도 얌전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소화기관을 파고들며 점막에 달라붙고 예리하게 관통합니다. 그 결과 복부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 구토, 메스꺼움,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매달 수차례씩 이런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발생합니다. 영상 내 내시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얗고 가느다란 기생충들이 위 점막을 헤집고 있던 장면이 촬영되었고 해당 자료는 의료계에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선회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는 방법만 정확히 안다면 여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3가지 황금 수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20도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냉동 처리된 인증 횟집에서만 드셔야 합니다. 보통 규모가 크고 신뢰받는 식당은 이 기준을 철저히 지킵니다. 둘째, 식당에 직접 물어보는 것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회는 기생충 제거 기준에 맞게 냉동 처리된 건가요? 이 질문은 전 세계 의료계에서 점점 더 권장되고 있는 행동입니다. 셋째, 마트에서 산 생선으로 집에서 회를 만들어 먹지 마세요. 냉동 기준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라벨이 불분명한 제품은 절대 삼가야 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이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맛을 위해 몇천 원을 아끼는 대신 병원 응급실에서 며칠을 고통받는 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제 마침내 기생충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10가지 음식 중 1위에 도달했습니다. 이 음식은 많은 가정에서 자주 등장하고 회식 자리나 술안주 주말, 가족 모임 식사에서도 빠지지 않는 메뉴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다에서 갓 잡은 자연산은 살아있어야 달고 맛있지. 실제로 이 음식을 신선할수록 좋다며 즐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생충 감염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이 음식이 뇌와 신경계에 직접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기생충의 진입 경로라고 말입니다. 그 음식은 바로 소라와 조개류입니다. 소라볶음, 술찜 생소라, 무침소라, 샐러드 조개탕까지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고 맛도 좋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익숙함과 인기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식재료는 아주 특정한 기생충에게 있어 완벽한 숙주입니다. 바로 뇌신경 기생충 말 그대로 뇌와 중추신경계를 직접 공격하는 유충입니다. 이름은 생소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결코 생소하지 않습니다. 이 기생충은 일반적인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몸에 들어오면 곧장 혈관을 타고 뇌와 척수로 이동해 치명적인 염증 반응과 손상을 유발합니다. 한번 침투하면 매우 드물지만 치명적인 질환인 수막염과 뇌염, 그리고 중추신경계 마비까지 유발합니다. 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목이, 뻣뻣하고 움직이지 않는 증상 피부 감각, 저하전신 마비 구토와 어지럼증 시력 이상, 신경 손상 반신, 불수, 기억력 저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유충이 뇌 안에서 죽으면 시체 자체가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그 어떤 치료로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안전하게 즐겨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생소라나 소라 샐러드는 절대 먹지 마십시오. 아무리 식당에서 신선하다고 강조해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충은 투명한 살 속에서 살아남으며 씻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둘째, 반드시 물이 끓은 뒤 최소 10분 이상 충분히 삶으십시오. 이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 시간입니다. 셋째,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노점. 검증되지 않은 포장마차, 길거리 음식에서는 절대 소라를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어르신들, 아이들, 임산부는 면역력이 약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의 기억력, 신경기능, 인생 전체와 바꿀 만큼 가치 있는 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짧은 식사의 만족감이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조금만 조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단순히 상상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도대체 요즘은 어디에서 기생충을 만나게 되는 걸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식 문화가 바뀌었고, 유통 방식이 바뀌었고, 생활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기생충의 생태도 함께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기생충이 아닙니다. 더 교묘하고, 더 복잡하고, 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준호 한의사는 우리 시대가 매일 맞닥뜨리고 있지만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감염 경로 5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5가지는 과거 세대는 결코 경험하지 않았던,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가 맞서 싸워야 하는 위협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품질 관리가 허술한 값싼 수입 식품입니다. 전 세계 식품 무역은 상상도 못할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침 유럽에서 출하된 냉동 생선이 내일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키워졌고 검역은 제대로 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냉동 해산물 수입, 냉동육, 외국산 채소들이 저렴한 가격에 쏟아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각 나라에서 온 완전히 다른 생태의 기생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무해했던 기생충이 우리 몸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변종의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북유럽산 해산물, 남미산 육류, 열대지방 채소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면역 기억도 전혀 없는 생물을 통째로 들여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날 것과 덜 익힌 음식에 대한 글로벌 유행입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생으로 먹는 음식을 일상적으로 즐긴 시대는 없습니다. 초밥회, 생굴 레어, 스테이크 날달걀, 생연어 샐러드까지. 이제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40, 50대 중장년층까지 이 음식들을 자주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음식들이 고급스럽고 건강한 이미지만 강조된 채 그 속에 숨어있는 기생충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점의 생선회 뒤에는 아니사키스 유충 흡충, 알 내열성이 강한 기생충 껍질까지 여러 가지 위협이 뒤따릅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생식을 위해 잡는 순간부터 냉동 해체, 유통 보관 조리까지 모두 극도로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모든 국가와 모든 식당이 그런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잘못 처리된 생선 한 조각만으로도 기생충은 몸속 점막을 뚫고 들어와 염증과 병변을 만들고 다른 장기로까지 이동해 우리 몸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국제여행의 일상화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베트남, 인도, 아프리카, 남미까지 비행기로 몇 시간만 날아가면 도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매번 그런 여행을 할 때마다 그 지역 특유의 기생충 생태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음식, 낯선 과일, 지역 특산 요리, 심지어 양치할 때 사용한 수돗물조차도 우리 몸이 한 번도 접한 적 없는 기생충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뒤 피로감 복통, 알레르기, 체중 감소, 소화불량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휴가지에서 무심코 섭취한 한 낯선 기생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지만 동시에 기생충이 사람을 타고 국경과 대륙을 넘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막혔던 경계들이 이제는 비행기 한편으로 쉽게 뚫려버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위험은 잘못 보관된 가공식품에서 비롯됩니다. 통조림, 햄, 소시지, 양념된 생선 포장, 샐러드, 편의점, 도시락 등 우리 식생활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들. 하지만 이들이 적절한 온도와 시간에 보관되지 않으면 기생충 유충이 되살아나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장에서 처리된 가공식품이니까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살균 과정이 세균까지만 죽이고 기생충 알이나 껍질처럼 고열에 매우 강한 구조물은 살아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품들이 마트나 가정의 냉장고 안에서 충분히 냉각되지 않은 채 보관된다면 그 안에서 기생충이 활동을 재개하고 퍼질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간편함을 위해 이런 음식을 먹지만 알지 못한 채로 그 안에 숨어있는 병원체를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수질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샘물이나 강물, 심지어 우물물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산업폐수, 농약 생활화수, 기후변화 등 수많은 요소가
물속에 있는 기생충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새로운 유형의 기생충이 나타나고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오염된 물은 땅에 스며들고 연못과 논밭을 거쳐 우리가 먹는 채소, 해산물, 가축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가정의 식탁까지 기생충이 함께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이 맑아 보인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제대로 끓이지 않은 물 기준에 맞지 않는 정수 없이 사용한 수돗물조차 기생충 알유충 또는 고도의 생존력을 지닌 변종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수입식품 날 것으로 먹는 식문화 국제여행, 가공식품 보관 문제, 수질 오염까지. 이 5가지는 우리가 매일 부딪히고 있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기생충 감염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감염된 건 아닐까? 어떻게 해야 내 몸에서 기생충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증상이라 여기며 지나치는 하지만 사실은 기생충이 몸속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아주 분명한 경고 신호 6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반복되는 복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통증을 단순한 소화 문제나 식사 습관의 문제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통증이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반복되고 특히 회 날고기 덜 익힌 고기를 먹은 뒤 더 심해진다면 기생충이 장에부터 염증과 자극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통증은 극심하지는 않지만 끈질기고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라 무심코 넘기기 쉽습니다. 회와 날, 해산물을 자주 먹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호를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평소와 다름없는 식사량인데도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체중 감소라 생각하기 쉽지만 짧은 시간에 눈에 띄게 빠진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기생충은 우리가 흡수하기 전 먼저 영양분을 가로채버립니다. 이로 인해 잘 먹고 있음에도 기운이 없고 살이 빠지고 피로해지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매일 잘 챙겨 먹는데도 자꾸 마른다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생충이 체내 영양을 빼앗고 있다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밤에 항문 주변이 가렵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흔하지만 어르신들은 부끄럽거나 불편해서 말하지 않고 혼자 참으십니다. 기생충의 일부는 밤에 항문 근처로 이동해 알을 낳으며 이때 강한 가려움과 불면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아이들에겐 쉽게 드러나지만 어른들에겐 건조함이나 단순한 피부 문제로 착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몇 날 며칠 반복된다면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부 알레르기나 두드러기입니다. 건조한 날씨나 피부 예민 때문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으로 간지럽고 붉은 반점이 생기며 약을 발라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기생충이 면역 반응을 자극하거나 독소를 분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부 기생충은 피부 조직 안으로 파고들며 따끔거리는 통증과 붉은 발진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기생충과 연관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피로감 빈혈, 창백한 얼굴색입니다. 나이 들면 피곤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술이 하얗게 질리거나 어지러움 졸림까지 동반된다면 체내 철분과 비타민 B1가 부족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속 기생충은 이 중요한 영양소들을 흡수해버리고 결과적으로 몸 전체를 기운 없고 약하게 만들며 장기적인 빈혈로 이어집니다. 회나 내장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익히지 않은 음식 속 기생충이
오랜 기간 몸속에 머물며 천천히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는 복부 팽만함 설사와 변비의 반복입니다. 노화로 인한 소화 기능 저하로 여기기 쉽지만 기생충이 장 안에서 이동하며 염증과 자극을 일으킬 경우 이처럼 하루는 더부룩하고 다음 날은 설사, 그 다음은 변비처럼 불규칙한 소화 장애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변동성은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기생충이 장내 환경을 교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경고 신호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의 작은 이상, 신호의 귀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기생충 감염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대처할수록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적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단 하나의 사실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의 내용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주변에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의 손끝에서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고통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여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반응이 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신 건강 문제 또는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하나 읽고 그 안에서 진심을 느끼고 그 진심이 제가 다음 콘텐츠를 더 사실적으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오늘의 지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도 꼭 켜두세요.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가 여러분께 닿을 수 있도록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며 삶의 모든 순간이 평온하고 따뜻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